저는 86년에 신천지에 입교해서 2006년 11월에 탈퇴했습니다. 신천지 내에서는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다양한 신흥 종교,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취재하고 바른 정보들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바른 미디어의 조미듬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반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교 집단, 우리 컬트 쪽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더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저는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 사기 집단이다. 조금 사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고 할 때는 종교를 빙자해서 각종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 그 사람이 뭘 믿는 거는 자유지만 근데 그 믿는 신념 때문에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지를 종교를 가장한 종교 사기 집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신천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정 파괴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하게 된다라든가 가출을 하게 된다라든가 그런 피해 사례들은 너무 많으니까 한 예로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갈라지라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가 신천지, 하나가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넓게 의미를 하면 신천지 외에 다른 모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이비 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결국 이혼, 가출, 학업 포기, 탈퇴한 분들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그런 반사회성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단체인가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감염병이라는 게 특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협조, 이제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병 아닙니까 이게. 그런 병이 가장 폐쇄적인 괴물 같은 집단을 만난 거예요. 이제 보통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런 집단이 있어.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괴물일 줄 몰랐지 신천지가. 그러니까 보통 여느 교회인 줄 알았겠지. 이건 어떻게 된 것이 자꾸 감출력으로 움츠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300명, 1000명, 1001명 이러다가 지금 이제 30만까지 오는데 내놓는 것만 그냥 받아서 대체하다 보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정말 놓친 그런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국도 처음에는 몰랐을지라도 신천지라는 이런 아주 특수한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좀 조언을 들어서 관계 당국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을 찾고 뭘 요구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았더라면 시간 낭비 또 인력 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1차적으로 신천지의 대처.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짓말하고 위장으로 버티려고 했던 것이 너무 쉽게 드러난 것이죠. 지금 약간 협력하는 모양새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단이라든가 리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진실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천지의 특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천지의 특징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의 대처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딱 네 글자 엉망진창. 왜냐하면 어떤 언론은 지금 받아쓰기 하고 있고요. 하지 않아야 될 비약적인 분석들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태 때 구원파가 대대적인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반론 보도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럼 신천지도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대요. 여기서 언론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정과 반론이 신천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힘이 될 거예요. 교계는 지금 별다른 대응과 대책을 전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그냥 내 성도 지키면 되지라고 했던 굉장히 소극적인 그 태도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리고 추수꾼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좀 적절한 대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신천지 전 신도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신도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우는 사람도 있고 처참, 비통, 또 하나는 감동,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 총회장님이 신천지 신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몸 희생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천지식으로 표현하자면 심령 유약자들은
이거 좀 이상한데? 부정적인 충격이죠.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니 저분이 뭐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이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한마디로 충격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금 과연 이만희라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사리 판단이 되는 상황인가? 뭐 콜레라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음성과 양성의 개념 자체가 전혀 없다라든가 신천지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은 이만희 씨가 절하는 걸로 이미지 국면을 좀 시켜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여기서는 신도를 통제해야 돼요. 가장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나갔잖아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과연 통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가? 라는 지점들을 봤을 때 신천지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사건이 터지고 지금 한참 동안 총회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감염이 된 거 아니야? 신병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 이것을 잠재울 필요가 있어서 나는 건재해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게 뭔가 잘 준비되고 기획된 건 아니다. 그리고 멍뚱한 얘기 하려고 그러고 막 지금 상황 판단, 분위기 파악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왜 숨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신천지 어떤 조직적으로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숨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또는 검사를 회피한다거나 이런 것은 자기 신분을 드러냈을 때 다가올 불이익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는 거거든요.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결 방법은 교주가 나와서 절하지 말고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도 안 하면 110만 원 내라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검사 안 받으면 신천지에서 다 쫓아내겠다. 정부에 적극 협조하라. 전화도 안 받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화 3시간 이상만 불통이 되면 비상이 걸리는 사람들인데 수사권을 동원해서라도 불이익이 오겠구나. 처벌을 받겠구나. 위기감? 이런 압박을 받아야 이 양지로 나오지 저 사람들 좋게 얘기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더 압박하면 뭐 숨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것은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냥 뒀을 때 그럼 신천지 신도들은 진실하게 협조할까? 이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는데 신천지의 진실한 협조를 우리가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직장 내나 공동체 내에서 받을 불이익 같은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신도들도 가해자는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진실하게 협력을 하고 협조를 했을 때 오히려 비판과 법적인 책임들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간 수뇌부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신도들도 좀 그 사람들도 어차피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총체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의료 대책이거든요. 의료 대책을 방해하는 신천지는 처벌을 해야 되죠. 막무가내식의 신천지 너 나빠 혐오 이건 아니고 의료 대책을 방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특정 교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나 그런 자유들이 있지만 법률로서 제한될 때가 필요한데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보장을 위해서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의료 대책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집중이 좀 필요하고 뭐 넓게 봤을 때 단순히 신천지니까 낙인하고 혐오하고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공동체 내에서는 또 다르죠. 가정에서도 당장 예를 들어서 누가 신천지가 있어. 거기서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 안 좋게 혐오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밝히겠냐 이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이거 얘기했다가는 갈등이 심화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혐오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위축될 그런 위험은 있어요. 가족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가족분들은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추후에 뭐 회심이라든가 탈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족은 끝까지 안아 주셔야 돼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런 사태 속에서 가족들이 절대 윽박 지르면 안 된다.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품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안정을 시켜야 돼,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용해졌을 때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절대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몰아세운다거나 막 손찌검을 한다거나 폭력이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심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건축법이거든요. 그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있죠. 근데 그 용도 외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1번 확진자가 4층에서 뭐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종교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건축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학원법이에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단체가 교세를 키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요인은 포교 과정에서 위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판을 달지 않고 그 위장 센터를 운영한 것이 결국 신천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인데 원래 여기에 보면 10인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하면 여긴 학원이에요. 근데 신천지 센터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명 이상 수십 명이고 6에서 7개월 과정이니까 당연히 학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2차례 불기소가 됐어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첫 번째, 신천지 센터는 내부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2번은 뭐냐면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규약에도 센터를 수료하고 이수해야 신도로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가 아니라는 얘기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내무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신도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기소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신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기소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헌재에서도 그리고 헌재 판결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법령 해석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 교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폐해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최소한도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헌재와 교육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판단을 봤을 때 당연히 불기소는 완벽하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제 신천지가 더 위장할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름조차 쓰기가 쉽지 않으니 더 지금보다 교묘하게 위장 활동을 할 텐데 신천지라는 간판을 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그런 현행법들을 위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사할 건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법 적용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라는 집단은 현행법 집행만 잘 됐어도 존립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형 참사 때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것들, 지켜지지 않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 엄청난 참사로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역사에서 보잖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일찌감치 이런 건축법이니 학원법이니 이런 것들이 좀 더 관계 당국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만 처벌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참사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쉽죠. 그런 대규모 이런 행사들, 예를 들어 HWPL이라든가 아마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벌써 이제 포교 방법들은 더 진화되고 있고 더 진화할 거예요.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적발하고 있는 게 전혀 새로운 패턴의 위장센터, 위장보건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기업화. 무슨 컨설팅 회사라든가 상담 어떤 코칭 센터라든가 당분간은 또 여기 이제 먹히겠죠. 저쪽도 진화하면 우리도 또 거기에 따라서 잘 찾아내요. 계속 더 진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막다른 데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잡아내기 힘들게 하겠죠.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교를 전문으로 만드는 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잘 되는 것만 12지파에 하달해가지고 만들어지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교묘한 위장들 우리 보이스피싱 다 알아요. 근데 당합니다. 그죠? 요즘에 누가 당해 그러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거거든요. 이 신천지 문제도 잠잠해지면 어느 정도는 또 경각심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그때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 계속해서 신천지의 활동들을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